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의 발언이 조간신문과 지상파, 종편, 뉴스 채널 등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내가 검사라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실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뇌물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응천 의원의 어제 발언이 이게 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뇌물 혐의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내가 검사라면 뇌물 혐의로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어서 파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대검 감찰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수사 종료 후 감찰권 발동할 수도. 자, 인권침해 문제 제기에 이어서 사실 증거 수집되면 감찰 가능하다.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정말로 검찰 수사팀을 압박한다는 게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권 발동 발언,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 건지 오늘 이 기사 옆에 실린 윤석열 총장의 모습에서 무언가 고심하는 것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수사팀 압박이라면 이에 대한 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조국 수사 집중하는 검찰. 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내달 1일 전후 소환할 뜻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11월 둘째 주엔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에 제기된 11가지 혐의 중에서 무려 4가지 이상이 남편 조국 전 장관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오늘 새롭게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받았던 특혜성 시비와 관련돼서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WFM이 정경심 교수에게 상당히 2억 원이 넘는 가격을 싸게 주식을 사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집권 여당 의원 중에서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혐의에 집중할 것이다. 정경심 구속 입장이 뭐냐.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입장 없는 것 알면서 왜 묻나. 라고 되물었다는 사실도 함께 기사에 실렸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어제 발언이 예언이 돼버렸습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여당의 표창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철희에 이어서 이철희, 표창원 둘 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번 조국 국면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의 실현 초심이 흔들려서 불면의 밤을 지새웠다. 특히 이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법사위가 지옥 같았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표창원 의원은 다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하프에서 그의 불출마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검찰개혁의 경제, 교육까지 문 대통령의 만기 7남. 경향신문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경향신문은 아예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공정, 대입, 경제, 교육까지 화두를 던진 건 아니냐. 총선을 앞둔 집권 중반기 중도층 이탈에 무언가 메시지를 준 것이지만 만기 7남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올 경제 성장이 사실상 1%대다. 경제 마지노선 깨졌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3분기 성장률은 0.4%. 그야말로 쇼크 수준. 2% 달성도 쉽지 않는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부진한 성적이다. 재정의 여력도 없어서 4분기도 위축될 것이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마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처럼 계속해서 뚜벅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밑은 없을 것이다 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봤지만 이미 그 밑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암울한 현실입니다.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정말로 잘 나갔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민주당 소속의 전국 청년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조국 사태로 분노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대표 청년 주자입니다. 장경태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3가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5천만 원.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결과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대량 구입하던 그 시점에 남편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이체됐다는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5천만 원. 큰 액수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파일입니다. 파일.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서 구속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결정타가 무엇일까?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보고서입니다. 현직 현재 경찰 내부에서 돌고 있는 여당의 보고서 한 장이 이게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찰은 이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길래 전국 경찰 다 읽어라 라고 돌렸던 걸까요? 논란의 보고서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자, 오늘 3가지 키워드 준비했고요. 김제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뇌물 가능성에 대해서 앞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정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대량으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 주식 살 때 2018년 1월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그러니까 남편은 청와대 민정수석. WFM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서 12만 주, 무려 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부인 정경심 교수가 매입을 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시세보다 2억 4천만 원을 싸게 샀다는 거예요. 좀 깎아줘. 얼마요? 2억 4천만 원. 이게 쉽지 않은 가격. 2억 4천. 주식 매입 당일이에요. 주식을 사는 그날 남편 조국 그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계좌에서 부인 정경심의 계좌로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5천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얻은 2억 4천만 원의 차이, 주식 이만큼 싸게 산 그 차이, WFM 측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남편을 보고 조국에게 건넨 뇌물이 아니더냐라고 검찰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검사 출신 나오셨기 때문에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2억 4천만 원의 주식을 깎아주는 일도 없거니와 시세보다 싸게 사는 일도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김광산 변호사님께서 검사 시절에 또 금융사기 전문으로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거 대가성 뇌물로 검찰은 보고 있다는 거죠? 검찰은 일단 뇌물 부분을 이제 포함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전에 그 국정농단 때도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그 어떤 직무 관련의 어떤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 민정수석으로 재직을 하면서 시세보다도 2억 4천만 원이나 싼 주식을 12만 주에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뭐 뇌물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 이게 만약에 이제 합법적으로 주식을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 왜 정경심 교수의 동생 이름으로 차명으로 했냐. 차명으로.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거의 전자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그건 입고를 자기 계좌에 시키는데 왜 이걸 실물로 받았을까? 그러면 이게 정당한 주식 거래라고 한다면 실물로 받을 필요가 없고 차명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이 당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물론 다른 전제가 없이 단지 민정수석이라는 그러한 직에 있기 때문에 저런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뇌물의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코링크 피가 결국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스링크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그 인수한 회사를 통해서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근데 얘기 나눠보죠. 그거와 관련돼서도 어떤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뇌물의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어제 영장심사 관련해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 저 주식을 저가에 사는데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제 5천만 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과연 이 조국 전 장관이 모를 리가 있겠느냐. 예. 그렇게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검찰의 시각이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김변 박사님. 네. 이제 논점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6억 원 넘는 이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데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는 않은 건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2억 4천만 원을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거죠. 이 2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어떻게 보느냐가 지금 논점입니다. 김관선 변호사님의 설명대로 WFM이 당시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을 보고 건넨 뇌물이다. 라고 보는 성격이 있고 아니 주식을 사다 보면 시세보다 비싸게 살 때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는 건데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세 차익도 많아진 것 아니냐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 논점은 일단 그 5천만 원. 네.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가 이체되는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주식을 산 그날 5천만 원이 남편의 계좌에서 아내의 계좌로 이체가 됐다는 거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뇌물죄로 결국 검찰이 보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핵심은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정경심 교수의 투자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영역으로 귀결이 됩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경심 교수 측으로 건네지고 이걸 통해서 차명으로 주식을 샀다면 조국 전 장관도 민정수석이던 시절 당시에 이런 내용을 몰랐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고 어제 조홍천 의원은 이 얘기를 가지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조금씩 나눠주는 것 정도의 부부간은 얼마든지 알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오갔는데 과연 그걸 모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5천만 원이면 큰 금액입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인터넷 배킹 등으로 계좌 송금할 수 있는 최대치가 5천만 원이거든요. 쏠 수 있는 최대치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넸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한 500만 원만 아내에게 건네더라도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쓰는 건지에 대한 부부간의 관계에서 물어보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WFM에 대한 주식을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가서 2억 4천만 원이 뇌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직무 관련성까지 연결이 되는데 네. 우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재판부가 이미 판단했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이던 당시에 이 문제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뇌물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여전히 우리가 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뇌물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오늘부터 나왔는데 하루 앞서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어제 조홍천 의원이 미리 발언한 바 있습니다. 어제 그 발언 들어보시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좀 크고요.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그 차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제가 검사라면 이건 이제 뇌물이 아니냐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고. 자, 하루 앞서서 조홍천 의원이 뇌물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오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뇌물 수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보냈는데요. 저희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WFM과 어떠한 연관도 없고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 어제 저희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 조국 전 장관의 이 문자 메시지 내용 여전히 조 전 장관의 입장은 나는 어떠한 연관도 없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주식을 산 적이 없다라는 건데 5천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 사실상 그 돈이 아내의 WFM 주식 매매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별명을 지어드렸잖아요. 미스터 몰라요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말도 왠지 믿어지지 않는 것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조 장관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왜 자꾸 저렇게 몰라요라는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만족적 예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고업계의 기법입니다. 반복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바, 됐으면 좋겠는 바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차가 우리 집에 데려다주고 모든 것을 해주는 것처럼 자기만족적 예언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조국 전 장관, 아니 조국 교수께서 원하시는 바는 난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것을 광고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경제공동체라고 했던 것은 저희 부부끼리도 그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가족공동체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공동체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린 모두 다 알아야 된다. 5만 원이 빠져나가도 50만 원이 빠져나가도 아니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면 다 알려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바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끼리는 다 아는 것이 맞다라고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지금 와서는 나는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좀 김광삼 변호사님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어요. 잠깐만 여쭤볼게요. 네. 그 5천만 원이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갔잖아요. 그럼 검찰의 수사 기법상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들어온 5천만 원이 WFM 주식을 사는데 쓰였다 안 쓰였다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계좌 추적을 통해서 지금 알려지는 것은 그 돈 자체가 정경심 교수한테 가고 정경심 교수한테 간 돈이 결과적으로 WFM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여진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쓰여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확인했다는 거군요. 저것은 계좌 추적하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온다. 아마 저렇게 검찰에서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계좌 추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알려져 있기로는 지금 조국 전 장관 계좌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계좌에 가는 부분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계속 기각됐다가 예. 나중에 이제 발부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네네. 그러면 사실은 돈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저게 네. WFM 주식을 매입하는 날 이게 계좌 이체가 됐다고 하면 그 돈이 저렇게 쓰여질 가능성이 크고 일반적으로 그 WFM 매입을 하는데 6억 정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6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5천만 원이 모자라니까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던 돈에서 모자랐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빼서 쓴 걸로 보이는데 그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계좌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근데 그러다 보면 부인이 하는데 웬만하면 아마 5천만 원 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5천만 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다른 데서 융통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전에 검사 시절 때 계좌 추적 많이 해보셨잖아요. 보통 검사들은 야 계좌 털어 이렇게 턴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 계좌 털 때요. 그 뭐 얼마 이상이면은 자금 흐름이 보입니까? 아니면 뭐 1원이라도 다 추적이 돼요? 금방 돼요?
20원, 10원까지 다 돼요. 10원까지 다 그렇죠. 돼요? 왜냐면 계좌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 관련해서 선임해서 금방 나옵니까?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그 수사 기록하고 옆에 입회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정말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왜요? 그 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까지 전부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검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500원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죠. 나온다. 그게 전부 다 나오죠. 그러면 편의점 500원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500원 편의점에 썼는데 왜 거기 갔었냐가 중요하죠. 장소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이체한 은행, 시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돈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갔는지도 다 그렇죠. 나오고. 이체 시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 오늘 새로운 의혹이 하나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뭐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2017년 정부가 이 가상화폐 코인이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고 깜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연말에 제가 파리에 연수에 있었던 시절이라 저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특히 청년들이 이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에 많은 청년들의 돈, 수익을 잃었던 적이 있었고 급기야 뭐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 전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돈을 운영했던 코링크가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발 빨리 철수를 했다라는 정황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발뺐을까? 이게 검찰은 궁금하다는 겁니다. 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무원이 본인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을 텐데 검찰은 조국 펀드 운용사죠. 그리고 이 코링크가 WFM을 인수했잖아요. 코링크가 2017년에 가상화폐 사업도 했었다라는 게 오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코링크가 가상화폐 사업을 했다. 2017년 9월 코링크 대표 조국 조카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링크, 이름도 나왔죠. 코인링크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어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 11월 돌연 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링크를 이 코링크 측이 청산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발표합니다. 이 정부의 발표로 다른 거래소들이 직격탄을 맞고 수익들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른바 코인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봤다라던 시점이 바로 저 시점입니다. 당시 이 규제를 총괄하는 자리는 조국 민정수석이었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건 김희정 장관님. 네. 이 코링크가 한 달 뒤에 정부에 의해서 거래소가 폐쇄될 것을 미리 알고 한 달 전에 발을 뺀 건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뇌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제 뇌물이 있을까라는 것까지 나오면은 뇌물의 가능성이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국정과제로 주요한 과제로 2차 전지 뭐 이런 거 발표를 하고 해서 거기서 얻는 이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거는 그 정도 이득이 아니라 다른 이득이 또 있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뇌물에 대한 확신이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상화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조국펀드 아니냐라고 한 코링크피, 저기도 손을 댔어요. 가상화폐. 예, 가상화폐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별도로 코인링크라고 회사까지 또 만들어요. 이 가상화폐를 다루는데. 그런데 한참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이렇게 들끓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딱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 닫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정부에서 바로 한 달 뒤에 클로징하는 거 발표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피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 중에 거의 뭐 목숨 끊고 뭐 정말 제가 피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의 신세계 아닌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진짜 휴지 조각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날아가는 게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알고 손 털었다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한 달 뒤에 발표를 하게 되는 가상화폐 관련돼서 클로징하게 되는 발표를 하게 되는 총괄 담당이 어디였냐? 바로 규제총괄 책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습니다. 예.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죠? 조국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도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일과 관련돼서 보면 핑계가 어쩜 그렇게 운이 따라다니는지 매번 시기가 딱 맞는데도 나는 몰라요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블록체인 업체 서투온 인수하고 코인링크 만들고 딱 했는데 바로 한 달 전에 손 털고 나와서 자기들만 피바다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득을 통해서 WFM이랑 역시 2억 4천이라는 그렇게 싼 돈으로 하는 게 건너간 게 결국은 뇌물의 성격이 아니냐라는 혐의가 짙어진다라는 의심을 검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링크는 한 달 전에 가상화폐 사업에서 발을 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고 어떤 사업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건데 검찰은 미리 안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또 여당, 집권 여당의 청년위원장 나오셨으니까 가상화폐 2017년 연말에 사실 청년들의 이슈였잖아요. 가상화폐 투자한 우리 청년들도 많았고 이것 때문에 손해본 청년들도 많았잖아요. 이 문제, 이 의혹 어떻게 보세요? 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좀 짚어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어찌되었건 이 본질적 문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모펀드를 구성할 때는 목적과 의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부터 이미 오천 조카가 익성의 소위 자산관리인으로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미 익성의 상장을 노리고 코링크 피를 만들었다, 사모펀드 만들었다 이런 지금 의혹들이 이제 좀 진실로 규명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익성의 상장이 어려워지니 WFM 당시 상장사였던 WFM을 인수하면서 이제 또 그 우회 상장을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을 추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사실 투자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운용사를 처벌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5천만 원 이체에 대해서도 이미 일관되게 조국 장관은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자산관리는 어찌됐건 아내의 몫이었기 때문에 뭐 그 5천만 원이 어떤 통장에서 나왔는지는 저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월급 통장이었는지 아내에게 통장 맡기는 남편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내한테 이제 통장 맡기는 남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는 아내가 했다 이 부분을 항상 말씀하셨고요. 또 가상화폐 부분은 이제 어찌되었건 연초에 100만 원대여서 100만 원대에서 12월에 1000만 원까지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도 사실 뭐 7월, 9월부터 계속 위기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문 닫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는데 11월에 이때는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자주 지적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2월에 그리고 총괄을 조국 민정수석이 하지 않았고요. 법무부 장관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다르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때 제가 그 프랑스 파리 연수 있었던 과정이어서 그때서도 이제 한국 뉴스에 대해서도 막 읽었었는데 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급기야 폐쇄하는 그 시점에도 그때 당시 유시민 이사장이 등장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등장해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를 쏟아낸 바가 있었고요. 그때 뭐라고 했었죠, 유시민 이사장? 청년들과 굉장히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했고 유시민 이사장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토론회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행성 뭐 네. 그 그런 그렇게 방식의 투자에 대한 말했었잖아요. 얘기에 예. 대해서 청년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를 설립했던 시점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2017년 9월 달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김진 기자도 사업을 만약 한다고 계산해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거래소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무수히 많은 자금이 투자될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하다못해 식당집을 열더라도 가게 문 열자마자 2달 만에 문 닫는 가게는 본 적이 없는데. 9월에 열어서 11월에 닫았군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준비를 인수를 했던 게 2017년 6월 달에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문을 열게 되는 게 그로부터 석 달 뒤인 9월입니다.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게 되는데요. 이 2017년 초반까지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저 한 8월, 9월을 거치면서 한 500만 원 정도 선까지 쭉 올라갑니다. 엄청 올랐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가만 보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당시 버블 이 주식 상황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가 벌 수 있는 마지막 투자 수단이 이 비트코인이 아니냐라는 열풍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쌈짓돈을 가지고 들어올 때입니다. 가상화폐. 그때 500만 원, 600만 원 가던 돈이 11월 달이 돼서는 얼마까지 올라가는 80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고요. 결정이었군요. 그 뒤로 12월 달 넘어가면서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이 가을 정도가 됐을 경우에 처음엔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던 사람들조차도 100만 원 하던 게 500만 원 가고 500만 원 하던 게 800만 원 가고 800만 원 가던 게 1,500만 원 가니까 그래 하면서 이때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상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많은 준비를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었는데 800만 원 하면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드는데 이것을 손을 딱 끊고 자 오늘부터 폐쇄합니다. 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워렌 버핏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데 사업 접긴 쉽지 않다. 11월 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수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래프 비트코인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수직 상승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12월 달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게 됐을 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기억을 복귀해 보면 법무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30분 전에 뭐가 이 정보가 유출됐네 만회를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기억들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그만큼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만약에 관련된 정보가 사전에 새서 이러한 비트코인 거래소가 폐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면은 그 당시 투자에서 큰 손해를 봤던 사람들 입장에선 분노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까지는 추정이고 의혹일 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서 과연 민정실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폐쇄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조국 전 장관과 이 조국 조카와의 관계도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검찰은 한 발 빨리 과상화폐를 손 털 수 있도록 코링크를 사실상 운영했던 조국 전 장관의 조카에게 이득을 주었고 조국 조카는 그것에 대한 대가로 혹시 WFM 주식을 헐값에 매물로 건넨 것이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건 검찰의 시각이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찰의 시각이다는 점 재차 말씀드립니다. 헐값 매입으로 수억 원 이득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주고받고 오고 간 관계가 있다라고 검찰은 석연치 않다. 뇌물죄 성립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물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자기가 알았냐 몰랐냐라고 자꾸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차와 간극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12만 주나 되는 주식을 투자한 날이라는 겁니다. 6억 어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6억이라는 가치와 12만 주나 되는 거를 하면서 당시 고위 공직자 자리에 있는 남편의 돈을 그것도 계좌를 직접 해서 가져다 쓸 정도인데 본인이 몰랐다라고 할 정도면 이 가족들에게는 뭐 6억 정도는 눈 하나 깜빡 안 할 정도의 가치인지예요. 특히 고위공직자가 있을 때는 자기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게 나가면 언제까지 회수가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공직자 재산 신고 일자에 맞춰서 만약에 이게 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이름이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소위 사인간 거래를 남기고 돈이 나간 증명서를 남기는 게 공직자 윤리에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국의 재산인지 정경심의 재산인지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조국 본인의 이름으로 어쨌든 돈이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여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납득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하필이면 시차를 딱 맞춰서 했다라는 두 가지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합니다. 예, 첫 번째 의혹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구속을 자초한 정경심 교수의 녹취 파일. 정경심 교수가 이 녹음을 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 녹취 파일이 오히려 정 교수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분석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속 첫날 조국 전 장관이 아들과 함께 면회를 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경심 교수의 구속 첫날 조국 전 장관이 아들과 이제 면회를 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이에요. 정경심 구속 수감 10시간 만에 아들 전 정책보좌관 김모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첫 면회를 왔고 면회 시간은 10분 남짓. 정경심 사회적 물이 일으킨 중요 피의자인 점을 고려해서 독거실 수감 중이다라는 것도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요, 정시에 식사를 하는 등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거실 수용은 내부 논의 결과 이뤄진 조치. 자, 이 역시 조응천 의원이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 와서 아마 독거실, 독방에 수감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독거실에 수감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김광삼 변호사님 착잡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내가 이제 수감이 됐고 아내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아들과 함께 찾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일단 뭐 수사 받을 때부터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이 많았겠죠. 예. 압수수색 당하고 그다음에 또 뭐 계속적으로 7번 이상 불려서 나가서 조사받고 그런 거 과정을 겪으면 아마 당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긴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면회를 가서 이제 정경심 교수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그런 취지로 하면서 우리가 보통 영치금이라고 넣어주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이 이제 필요한 걸 삽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도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게 질이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좀 질 좋은 그런 수의를 사입을 수가 있는데 어제 아마 대화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이러한 수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적부심과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변호인들도 이제 접견을 갔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대로 계속 부인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거냐. 그러면 결국은 나의 수감 생활이 더욱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결론을 못 내릴 걸로 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적부심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구속 판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다시 한번 묻는다는 거죠. 정경심 교수가. 자, 그런가 하면 정경심 교수의 이 구속의 결정타가 정경심 교수의 평소 녹음 습관 때문이었다라는 분석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법원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이유, 정경심 씨가 직접 녹음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찰은 그제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정경심 씨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와의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녹취를 누가 했느냐? 정경심 교수가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자, WFM 주식을 놓고서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합니다. 먼저 정경심 교수가 주식이 얼마나 올까? 주식을 대표하는 게 좋을까? 언제 샀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미공개 정보로 차명 매입한 주식 가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자, 그러자 검찰이 이 녹취 내용을 공개하자 정경심 씨 측이 예상 못한 증거를 공개해서 상당히 당황해했다라는 내용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김희정 장관님,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 녹음까지 갖고 있어? 를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네, 영장 청구하고 있는 재판 과정에 있어서 실제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요즘 검찰이라든지 변호사들이 PPT 자료로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 영장 청구 재판에서 이렇게 양측이 다 PPT를 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알려질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녹취 파일은 틀지 않았지만 녹음 파일을 틀진 않았지만 녹취한 거를 이제 PPT에 쭉 언급을 한 거를 보고 녹취록이죠, 녹취록. 그렇습니다. 예.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점에서 달라지고 있냐면 본인은 그동안 WFM 관련돼서 영어 회사고 뭐 그랬기 때문에 영어 관련된 자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 녹취록에는 언제 사야 되냐, 뭐 언제 파느냐, 주식은 얼마나 오를 거냐라고 명확하게 영어 자문과 상관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돈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게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을 바꾼 적이 있었냐면 정경심 교수가 지인이 추천해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촌 조카가 다 한 일이지 나는 몰랐다라고 또 말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오촌 조카에게 속은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는 녹취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녹취록 이외에도 그 전화 통화 리스트가 나온 거에 보면 오촌 조카 조범동 씨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된 운용과 관련된 임직원들과도 정말 수시로 전화한 기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정말 구속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11개 정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분들 말씀에 의하면 증거가 워낙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반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종일관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턱 밑에 증거를 들여다대도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턱 밑에 대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인정한 걸 인정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예 이런 증거를 가지고도 부인을 해? 이렇게 돼서 영장을 이렇게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이제 오촌 조카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조국 전 장관의 조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WFM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 그리고 앞서서 조국 전 장관은 저 아재 아내는 이 투자된 돈이 어떻게 어디로 투자되는지 자본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은 이 녹취록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자, 김관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찰이 이거 녹취록 따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검사 용어를 좀 많이 쓰는데 이거 녹취록 어떻게 딴 걸까요? 그 저분도 약간 제가 이제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어떻게 땄을까 상당히 좀 이해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조 전 장관과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다 기각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 파일 자체가 아마 휴대폰에 남아 있을 텐데 정경심 교수 거기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이제 상대방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려지긴 정경심 교수 뭐가 녹취한 거라 나와 있는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상대방인 조모 씨 휴대폰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저 내용이 사실은 또 정경심 교수 동생과도 통화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내용을 한번 보면요. 혹시 김광산 변호사님 나도 모르게 내가 녹취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녹취 파일이 휴대폰에 저장이 될 텐데 보통은 클라우드라고 해서 자동으로 백업되는 기능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게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기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튠스라는 거기에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그걸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 자체까지도 검찰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저걸 만약에 검찰에서 입수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입수를 했겠죠. 그런데 저 내용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사실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당시에 WFM 자체는 거의 실적이 없는 굉장히 적자 회사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얼마나 오를까는 오를 예상을 우리가 작업을 하면 얼마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주식을 되파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 주당 5,000원을 샀잖아요. 근데 주식이 5,000원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가 오늘 갑자기 또 5,000원 밑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12만 주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투자증권의 그 개인 자회사 운영해줬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WFM 주식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들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자체는 저것이 오를 거에 대한 좀 그러한 기대감에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검찰이 공개한 저 증거에 정경심 씨 측이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정 교수의 의혹과 관련된 해명이 계속해서 그때그때 달라서 이것도 지금 논란이에요.
그때그때 달랐던 정경심의 해명, 일관성 없는 해명, 공범과 말맞추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돼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표창장 의혹과 관련돼서는 청문회 날 조국 전 장관과 통화했다라는 내용을 들은 PB의 증언에 따르면 조교가 나 몰래 위조를 했다라고 정규심 교수가 남편에게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총장이 직접 발급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돼서 의혹 초기에는 지인 추천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입장을 조국 조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자 조국 조카 조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말을 바꿔서 상황에 따라서 해명이 달라져서 논란이에요. 장경태 위원장님. 네. 아무래도 조 씨의 조카가 어찌되었건 이 증권 전문가기도 하고요. 투자 상담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경심 교수가 많이 좀 의존을 하고 또 많이 물어봤던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 녹취록이 어떻게 이제 검찰에 공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WFM의 주식을 놓고 정말 이걸 특정해서 말하는 건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예전에 코링크 전 대표였던 이모 씨와 그리고 조카와의 녹취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이모 씨도 억울해하면서 조 씨의 조자도 모른다. 그리고 조 장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뭐 자기가 장을 지지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조국 장관의 개입 여부는 분명히 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그런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지인 추천이 아마 조 씨였지 않을까. 저기서 말하는 지인 추천의 지인이 조 씨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 씨가 코링크피의 이모 대표를 만나서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8월 말부터 지금 정경심 교수가 2달여 동안 수사 감옥, 소위 언론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심리적으로 거의 가택연금 상태로 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아마 진술이 조금씩 예를 들면 약간의 어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심리적 위축된 상황에서는 아마 정확한 기억을 하면서 아마 조심스러운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사실 영장실질심사가 저는 발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국 장관이 아들과 함께 면회를 갔습니다. 이때도 사실 일반 면회와 뭐 장소 변경해서 특별 면회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그 대화 내용이 녹취되는 일반 면회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또 특별 면회를 신청했으면 또 다른 의혹과 또 다른 언론의 취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이 좀 더 클리어하게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도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고 좀 코칭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진실되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거짓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것을 심리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관성인데요. 비언어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결혼한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결혼 반지를 꼈다 뺐다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숨기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언어적으로 보는 것은 말이 일관되느냐를 보게 됩니다. 말의 앞과 뒤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구나 아니면 이 전체가 거짓일 수도 있구나. 결국 진실되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정 교수는 분명 말을 맞추기 위해서 진실보다는 법을 어떻게 잘 회피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리허설과 연구에 따른 비언어와 언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분석됩니다. 예, 정규심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입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경찰청이 논란인데 굳이 왜 경찰청이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선택했을지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의아한 뉴스입니다. 경찰청이 전 직원에게 여당의 보고서를 필독하라며 배포했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이 담긴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경찰청 차원에서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본인 스스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의아합니다. 조국 수사는 사냥이다. 경찰청이 전 직원에게
여당의 보고서를 배포해서 이게 지금 뜨겁게 오늘 새롭게 논란인데 지난달 중순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경찰청 간부회의가 있었어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민주연구원 보고서 2건을 언급합니다. 그러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그 보고서를 어렵게 구해서 경찰청 전 직원에게 1000여 명에게 싹 다 돌린 거예요. 배포를 한 거예요. 다 읽어보라 이거죠. 그런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논란이에요.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의 조국 수사, 사법농단 수사 당시와 다른 법원의 이중성. 그러니까 여당의 싱크탱크 보고서인데 검찰 조국 수사하는 검찰도 잘못된 거고 법원도 이중적이다. 검찰과 법원은 둘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70곳 이상의 장소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된 것과 관련돼서 법원이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를 뒷받침해준 셈이다. 라는 주장이 담겨 있어요.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 공지문 추신 전 직원에게 전파해 주시고 모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이상은 필독해 달라. 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이게 지금 뜨겁게 논란인데 김희정 장관님, 경찰 스스로 한쪽 편을 택했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당원 교육 시키나요? 당원 교육이냐? 왜? 민주연구원에서 하는 게 사실 그런 당원들에게 교육시킬 당원 교육 자료를 만들어도 안 되는 데고 거기는 학술적인 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든 자료를 이게 좀 유익하다 싶으면 가끔씩 그 정당에서 당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딱 그거잖아요. 전국의 경찰을 자기 당 당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본청에서 민주연구원이 이렇게 명확하게 색깔이 드러나는 보고서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립적으로 경찰 자체의 이슈가 되는 문제를 이제 뭐 정당 소속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참 보기 드물게 잘 정리가 된 문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공청회 같은 데 참여를 하거나 공식화된 책자를 가지고 와서 공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책자에 대해서 공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공개 A4지 문건이고요. 장수도 길어요. 그것도 2종이나 됩니다. 하나는 17페이지고 하나는 뭐 8페이지고 뭐 이런 건데 내용도 그렇게 중립적인 검경에 대한 수사나 조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번 조국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다. 뭐 이런 워딩부터 막 시작을 하고. 사냥. 네. 그리고 사법농단 수사 당시와 다른 법원의 이중성. 이런 식으로 첫 워딩부터가 명확하게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경찰 업무랑 무슨 연관이 있죠?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공부가 필요해서 읽어본 것도 아니라 경찰청장 지시로 쫙 전체가 필독하도록 이번에 다 본청 전원 사표 내고 전원 입당하려고 뭐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전부 다 뭐 사무처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이 좋은 경찰 자리 놔두고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민주당의 사무처 공채 시험 보려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거를 구하고 알아서 카피를 하고 하는데 앞장선 조직이 있어요. 뭐냐면은 경찰청 안에 수사구조개혁단이라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소위 검찰개혁과 관련된 경찰의 입장도 정리하고 하는 조직인데 여기 단원이 서초동 가가지고 조국 소위 지지합니다라는 집회에 가서 자기가 사진 찍고 올리고 했던 약간은 이 공무원으로서 문제되는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직원이 여기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안위와 안정과 우리 국민들의 이 심사 경찰청 지금 해야 되는 건요. 요즘 문제되고 있는 미제 사건 그런 거 집중하셔야지 당원 교육에 참여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희정 장관의 이제 발언 중에 특정 정당에 대해서 뭐 기울어가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네. 의견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김관선 변호사님 경찰이 왜 정치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경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데 현재 검찰의 수사,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여당 보고서를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라는 행위 자체는
또 경찰청장이 간부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언급했다라는 것도 확실히 부적절해 보이죠? 아니, 경찰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정치의 중립성이 있죠. 더군다나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된 사건은 구체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어떠한 정치의 중립성,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검찰의 어떠한 수사 지휘권이랄지, 그 다음에 경찰과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권력적인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구조 개혁단에서 지적을 해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이게 마치 독재 정권 시대도 돌아간 것 같아요. 독재 정권 같다. 그렇죠. 경찰의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편향되게 교육을 하고 읽어보도록 강권하는 것 자체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구조개혁단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서로 권력적인 균형 관계, 그리고 국민을 위한 어떤 수사 권력기관으로서 태어날 것인가, 그런 걸 연구를 해야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사구조개혁단이 아니고 이건 조국 옹호 수사단 같아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랄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 종결권을 이제 경찰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경찰에게 과연 수사 종결권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저런 행동들이 본인들이 앞으로 검찰로부터 가져올 어떤 권한에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도 이제 수사 종결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법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고 하면 과연 수사 종결권을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 여론도 상당히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의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찰의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 목소리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같이 진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자, 특히 그 공지문에 달린 추신의 의미가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스튜디오에 파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끝나고 저희가 잡겠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스튜디오에 들어와서요. 자꾸 원샷을 받을 때 자기도 같이 나오려고 해서. 저 공지문 추신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전 직원에게 전파해 주시고 모든 국장, 과장, 계장급 이상은 필독해달라. 김현 박사님. 네. 이 공지문 추신까지 달았어요. 그냥 보내면 너그럽게 양보해서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데 필독을 해놨는데 국장, 과장, 계장급 꼭 필독하고 전 직원에게 전파. 이 의미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연구원이 썼던 보고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미를 우리 경찰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국장, 너네 과장, 너네 계장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뭐 그거예요? 근데 저는 일선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찰 조직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이 경찰 간부 지도부가 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심각한 그러니까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대한민국 상권분립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민주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는 정치권이 발행한 보고서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상권분립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정부의 경찰 조직 간부들이 이것들을 일선 조직에 배포해서 읽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법부에 대한 강한 비판에 대한 소지를 담게 하는 역시 마찬가지 상권분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게요. 이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은 가짜뉴스도 들어가 있어요. 먼지떨이식 수사를 법원이 뒷받침했다. 여기에 대한 영장 청구를 그대로 법원이 사실상 발부했다고 나오는데요. 정작 중요한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기각했던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했다라고 하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대한민국 경찰 권력이 얘기했다는 건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인데, 경찰개혁은 얘기 한마디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강산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지나갔던 올해를 돌이켜보면 버닝썬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던 버닝썬 사태 결국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제대로 된 내부에 대한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 권력으로 인해서 수사가 다시 들어가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이릅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국민이 목도하게 되면서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과 정말 우리가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 있는 윗선에 있는 경찰들과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진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청의 보고서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 논란거리는요.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판사에게 인신공격성 악담 세례가 쏟아지고 있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친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정경심 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판사 사진에 영정 사진을 합성하는가 하면 그 밑에 이제 댓글은 소시오패스, X 같은 판렉이요? 판사 쓰레기 합성어군요. 길 가다 맞아 죽으면 박수 칠 듯. 기억한다 누구누구야. 면상을 잘 기억해두자. 부고 뜨면 파티한다. 부고 뜨길 기다리지 말고 부고를 만들자. 뭐 근조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식의 악담이 현재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는 적폐 판사 물러나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법이야! AI 더러운 정치적자의 검찰과 중앙사자 사법부 자, 장경태 위원장님, 이제 전국 청년위원장이잖아요, 집권여당이. 송경호 판사의 명정사진, 이거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온라인 커뮤니티가 전체 다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일부 지지자들이 그리고 좀 자극적인 멘트들을 좀 위주로 뽑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 자체는 좀 안타깝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의견이 대다수고요. 방금 말씀하실 때 사실 이 민주연구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민주연구원은 정당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으로 별도법인이고요. 또 이 보고서도 지금 사냥처럼 이 현황보고에 좀 멘트를 좀 따오신 것 같은데 이 보고서의 제목도 법원과 검찰 제2사법개혁위원회 구성이라는 제목과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 방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보고서 모두가 다 좀 더 중립적으로 쓰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들이 다 제도개혁 보고서지 정무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에 또 어떤 연구위원회 한 개인의 의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당의 편향성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지 않으셔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은아 소장님. 네. 송경호 판사에 대해서 이제 영정사진까지 합성하는 것도 나왔어요. 네. 우리 장규태 위원장 말처럼 아마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잘 됐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극단적인 일부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품격이라던가 상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행동을 몇몇이 하면은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광화문 집회나 서초동 집회에서 상당히 풍자와 해악으로 우리 선진화된 국민성을 많이 보여줬던 우리 국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도를 넘어서 하는 그 마녀 사냥을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한 것, 그리고 그 프레임의 기준점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이미지 전문가로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태극기 부대를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조국 부대예요. 조국 부대를 하면 당연히 조국이 떠오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35일 했죠. 했던 분하고 거의 일치되는 이미지 프레임이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지금 구속된 정 교수는 영부인인 건가요? 영부인급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돈 없는 마녀 사냥을 하는 자체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느껴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께서 한 번쯤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사법적인 거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으로 이러한 것을 좀 자제하게 만드는 것이 국민들을 편가르지 않는 그러한 선진화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는 3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조국 장관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31일에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부릅니다. 오늘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이제 주재하시는데 윤석열 총장이 참석할 예정이에요. 두 사람이 대면하는 건 임명장 지운 이후에 처음,
아, 그렇군요. 임명장 주고 아직도 대면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구속되고 윤 총장 여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대로 하겠다까지 하고 조국 장관 뇌물수사 스타트했는데 31일에 대통령과 만난다는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 분신으로 불렸고 대통령이 특별히 생각을 해서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사실은 영전을 시켰는데 그런 대통령의 분신을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이 낙마를 시켰잖아요. 자연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대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정 교수 구속되고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유력시 되는데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 장관님, 네. 뭐 수사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불러서 뭔가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예정돼 있는 반부패 정책 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참석을 한다는 점은 뭐 분명한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만남이 좀 뭐랄까요, 좀 공교로울 것 같아요. 좀 뭔가 대면할 것 같기도 하고. 1대1 만남이 아니라 반부패 정책협의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검찰총장 이외에도 이제 검찰청과 관련된 법무부죠. 그리고 그렇죠. 또 경찰청장 있고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장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갈 거예요?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사정기관 수장들이 경찰청장 거기 가는군요. 네네, 다 들어가는 자리고 또 지금까지 이번이 4차례 회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를 만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정부기관의 그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적하는 거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이 더 중요한 본인이 빠져서는 안 되는 다른 일이 있거나 하면 이제 차장이 대참하거나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지 않다면 오히려 참석 안 하고 피하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이상한 그게 더 이상한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날 다룰 의제라든지 대통령 메시지가 어떻게 나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회의에 참석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국회에서도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게 수사해왔던 만큼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국민들이 이제 다 자리로 돌아가고 믿고 우리가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렇게 판사에게 인권 테러하고 하는 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의자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어려운 공직수사와 재판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권도 함께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1일 과연 두 분의 만남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사전 환담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건넬지, 윤 총장은 뭐라고 답변할지. 윤 총장은 사실상 굉장히 돌직구 총장이기 때문에 두 분의 대화 내용도 한번 저희가 취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인데 오늘 하풀도 쟁쟁한 분들 모셨습니다. 누구누구 나왔는지 바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불출마 선언한 표창원 의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인원고등학교, 그리고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트 폭력 여배우가 드러났죠.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인사 1호였던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표 의원은 사상 최악의 국회 불출마로 참여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조 전 장관의 일을 겪으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잠 못 잤다는 거죠. 특히 내로남불에 대한 회의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권 때 공정 정의를 주장을 하고요. 상대방의 그 불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던 우리인데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이철희 의원에 이어 표창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자 인기 있는 두 초선의 불출마 선언이 다선 의원에 대한 용태 압박으로 번져서 물갈이 신호탄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 또 장경태 위원장 나왔잖아요. 여당의 전국 청년위원장이고 앞으로 또 좋은 정치 계속 하셔야 되니까 요즘 그러니까 이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당의 소속 의원으로서 또 대통령이 애착을 갖고 있는 장관을 지켜야 한다라는 여당 소속으로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 입장과 지금 표창원 의원이 말하잖아요. 불면의 밤을 지새웠다. 내가 봐도 저건 아닌데 저거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 사이의 어떤 괴리감 때문에 사실 방송 출연 못하겠다 하신 장경태 위원장 선배들도 많아요. 민주당에. 아무래도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아마 하시는 말씀들인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같은 당의 소속으로서 저희는 어찌되었건 뭐 비가 올 때 같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비가 올 때 같이 가장 맞아야 중요한 된다. 것은 개인에 대한 책임 문제냐 혹은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냐를 좀 구분해서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제도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도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인으로서 좀 어떤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불출마. 벌써 두 번째예요. 좀 아쉽긴 해요. 저는 이제 두 분께서 초선이시고 초선에 처음으로 이제 정치 시작하신 지 3년 정도 되셨는데 만약 이런 이 지지율 하락의 이 책임이 과연 두 분에게 있는가? 사실 오히려 좀 더 이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 혹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분들은 좀 다른 분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누구요? 아무래도 좀 더 당에 그래도 다선이나 중진 의원님들께서 좀 더 무겁게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의미 있는 또 발언과 노력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김현 박사님,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영입했던 1호 인사라서 상징성이 있는데 그런 1호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걱정이에요. 공재영 작가 같은 여러 인사들이 표창원 의원의 사실 불출마 선언문의 전문을 읽어보면 결국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불면의 밤을 지새웠던 그 사건이 본인 불출마에 아주 심각한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럼 숨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조금 전에 장경태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 오는데 비를 같이 맞아야지 무슨 소리냐. 지금 벌써 이해찬 당대표한테 조국 안 지켰다고 난리가 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표창원 의원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저는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 전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심을 지키지 못했다. 그 초심이라는 건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였는데 우리가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을 바라봤을 때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공정과 정의의 목소리를 전혀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각종 국민의 눈높이에 위배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지키게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가 들리면서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수많은 방송을 통해서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던 셀럽에 준하는 인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나는 지금 도대체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의 말에 따르면 당리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의원들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결국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그 출발적인 근본적 원인을 만든 사람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 두 번째 하플 소식입니다. 인원고로 가보겠습니다. 끔찍한 사상주입을 끝내야만 한다며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 교육을 고발한 인원고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이 악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던 학생들에 대해서 일부 누리꾼들이 일베가 학교를 망친다며 극우 성향인 일베로 낙인을 찍고 교내에서는 가짜뉴스로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정신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것. 학생들 측은요, 추악한 시대에 세뇌되는 학생들의 정치, 의식, 사상, 이념, 철학 모든 영역을 온전히 수호하자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고발 배경에 대해서 재차 강조했지만 악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도 해명을 내놨는데 교사가 학생에게 일베 회원이냐라고 물은 것은 조롱과 질타가 아니라 질문이었다라는 해명을 내놨어요. 조롱과 질타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너 혹시 일베냐?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게 학교 해명이. 조국도 거짓말하는데 나를 왜 거짓말한다고 하느냐라며 반응하는 학생과 수업 중에 따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베라는 말이 튀어나왔다는 건데 글쎄요. 과연 이 질문이 정말로 순수한 질문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학교 측은 또 1, 2학년 대상으로 내가 만든 선언문 어깨띠 제작을 지시하며 반일 파시즘 교육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일 관계를 반영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경제 침략 반대 등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고 정부 여당의 슬로건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베 정권 규탄한다 등의 문구를 선언문 예시로 적어놔 학교 측의 해명은
오히려 정치 편향 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정 장관님, 네. 이게 학교 측의 해명인데 너무너무 너 마음이 일배냐가 질타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적대감을 그 단어에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올렸냐면 이제 조국 그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왜 학교로 잠시 돌아왔을 때 폴리페서 논쟁 있고 막 대자보 붙이고 한 학생들에 대해서 참 제자에게 하기 힘든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그때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나마 대학생들은 20살이 넘은 이렇게 청년이라 그리고 이렇게 본인들 얼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상대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다. 정말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정말 일배도 아닐 뿐더러 설사 일배라 하더라도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질문을 하고 고립시키고 뭔가 잘못했다라는 프레임 자체를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학생들을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설사 밖에 있는 정치적으로 물든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그들을 가장 지근해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학교의 선생님이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데 오히려 이 아이들을 그 진영 논리의 제물로 던져버리는 듯한 그거라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학생에게 너 일배냐라고 묻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조국 사태 관련돼서도 다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든지 친일과 반일을 나누는 관계에서 토론을 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사용했던 워딩만 강조를 해서 그 워딩만으로 어떤 어깨띠를 두르게 한다라든지 사실 막 어깨띠 두르고 막 이런 거 완장 두르고 이런 문화 사실 좀 없어져야 되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연스럽게 캠페인할 때 하는 거 말고 학교 안에서 자기들끼리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속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열쇠로 찰칵 이렇게 생각을 가두는 느낌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그 워딩도 내가 스스로 고민하는 거하고 반일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하신 이 말씀만 써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정말 이렇게 용기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먼저 나서서 이 학생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진상 규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 있는 교사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그게 있어야지 앞으로도 이 학교에 마음 놓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세 번째 핫플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검찰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의 진행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 주장에 매몰돼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했다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는데요. 문제가 된 유 이사장의 발언 중 일부를 들어보시죠.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여기 등장하는 여자 기자 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파고들었던 기자예요. 그 일반 검사들이 되게 좀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술술 좀 이렇게 슬쩍 많이 흘렸어요, 사실은.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뭐 관계로서 좋아하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기자와 검사의 관계로서. 아니, 검사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여하튼간에. 참 다시 들어도 그러네요. 유 이사장은 이와 별개로 자유한국당의 최성해 동행대 총장에게 조 전 장관 딸의 가짜표 창작 의혹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증거인멸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조만간 피고발일 신분으로 유 이사장은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승용차로 위협한 30대 여배우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배우 A씨는 지난해 10월 20대 남자친구 B씨가 말다툼 뒤 자신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자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해 협박했는데요. 이에 B씨가 즉각 경찰에 신고하자 집까지 쫓아가 신고를 취소하라며 B씨의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남자친구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는 것. 또 다툼이 있은 후 6일 뒤 카카오톡 단체방에 남자친구 B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한 뒤 때리지도 않았는데 112 신고 후 연기를 해 억울하게 체포됐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사귀던 남자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 받은 사실이 있고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속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